$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초록불이죠.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예. 초록불을 켜면 우리 시청자들 마음에도 시청자분들 마음에도 초록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푸릇푸릇하게 기분 좋은 이제 새벽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분도 또 긍정의 에너지가 많은 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안 좋을 때 나와서 에너지를 뿜뿜 주고 가시죠. 그랬습니까? 네. 그랬는데 오늘은 좋았거든요. 네, 네. 한번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례스증권 네. 김석환 선임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와서도 네. 항상 씩씩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쵸?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에너지를 좀 드려야 될 텐데.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앞에서 앞단에서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결론을 못 짓고 갈 때가 종종 있어서 네. 일단은 결론부터 오늘은 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일단 결국에는 뭐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네, 주식에 대한 비중의 확대를 조금씩 고민을 해봐도 될 것 네,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화의 베이스보다는 달러 베이스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러네요. 그 말입니까? 그럼?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미쳐야.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네,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장부사장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피비즈 화면인데 이걸 최근 1개월 기준이에요. 자 보시면은 최근 1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기준인데. 크게 한 5개의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올해 증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바벨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 또는 가치주의 성격 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변경과 변화에 있어서 그게 대응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중심의 즉 저는 이 기업들은 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혁신적인 리딩 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미 포트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의 펀더멘털에 심각한 스크래치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때도 가격 저항력이 없는 회사 이죠. 물론 있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바인딩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소비재 관련한 기업 중에 최근에 좀 그 로켓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로켓이요? 로켓 쿠팡. 배송. 네, 네. 많이 쓰죠.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쓰는데 6월부터 이제 이용료가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2,900원이었나요? 2,900원이었죠. 4,900원 4,900원. 2,000원 정도. 엄청 오르는데요? 근데 자, 원래 얼마나 기존 이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까요? 뭐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 거의 부장님 댁에서 이용하시나요? 네, 이용하죠. 당연히 다 한 개씩은 아이디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한 번 최소 쿠팡을 통해서 한 번 그 구입을 했던 사람들이 한 네.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800만 명. 네, 근데 정기적으로 사고 있는 사람들의 유저, 그러니까 구독자는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900만 명. 오. 근데 이 가격 정책은 지난해부터 좀 바꾸긴 했어요. 네, 그 12월부터 이제 신규 네. 가입자 한해서 바꿨고 네, 네. 이제 기존 가입자도 이제 가입자도. 6월부터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 세상을 바꾸는 이런 리딩 컴퍼니에 대해서는 이미 바인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어떤 정책, 물론 가격적인 측면이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좀 저항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변동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배당 매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2번. 좀, 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평가되어 있는 팬데믹 국면에서 특히 작년 이후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섹터,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개별 기업 단으로 접근하시기가 힘들면 ETF나 펀드로 그렇죠.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 단에서 증가하는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 단으로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이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현재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뭐 리오프닝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항공이냐 여행, 레저, 엔터 이런 부분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뭐 ETF들 제트나 네. 어웨이나 베츠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접근하는 데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항공권 얘기하시길래 들어오기 전에 한번 탁 검색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미국 시애틀 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 특가로 해서 한 7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갔거든요. 특가로 정말 특가로 생각했죠. 특가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시애틀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뉴욕 베이스로 보면 네.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직항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물론 뭐 대한항공 시간적인 뭐 여유가 있으면 한번 돌아. 경유하셔가지고 절반 가격에 갈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직감으로 많이 많이 올랐네. 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운임도 오르긴 했지만 운임보다는 전 유료 할증료가 궁금했거든요. 네. 얼마나 좀 차지하나. 네. 전체 200만 원 중에서 한 그 40만 원 정도가 유료 할증료가 되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은 오히려 운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네. 공급수가 적어지고 뭐 이런 네, 네.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건 번외로 네, 그래서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에너지나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저는 만약에 좀 접근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농산물 쪽 관련한 것과 그리고 에너지 단에서는 유가보다는 천연가스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두 가지 뭐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외 여건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 가치가 지금 2015년 이후 보면 최근 고점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달러가 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로 보면 작년에 뭐 한 1,100원 중반대에서 지금 1,23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대급부로 보면 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까? 너무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게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봤을 때 이 환율에 올라가는 폭과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미국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 펀더멘탈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하락폭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달러 강세 요인이 뭐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플레이션, 금리, 지정학적 위험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이머징 마켓 인덱스이잖아요. EEM이라고 하는 건데, EM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여기도 이제 이 선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있는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머징 쪽보다는 좀 더 신흥 시장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뭐 달러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빠지고 뭐 매력도 떨어지고 이런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그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반대로 나의 계좌 수익을 위해서는 어쨌든 달러 베이스로 된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지표 발표된 부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되게 많았어요. 그쵸. 어떤 걸 가장 주요로 보셨나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기도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닝과 물가 관련한 데이터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일단은 그 제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1분기 어닝 시즌 시작을 했는데, 일단 금융주에 대한 JP 모건이 이미 CEO가 그 지난주에 나와서 우리 러시아 관련해서 1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각 처리할 거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분기는 당연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융주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 자체도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워낙 그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제가 지금 1분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1분기 초와 그리고 1분기 말을 그 기간 동안만 이제 비교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해당 섹터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에너지나 부동산, IT 쪽은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S&P 전체적으로 한 0.7% 정도 감익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익이 좀 감익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 1분기 동안 이익 추정치 한 0.7%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이제 일단 분기를 좀 거듭할수록 이익의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그러면 실제 그 S&P 500 기준으로 분기 이익이 얼마만큼 추정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제가 그 2020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았고, 그 다음 이제 3분기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S&P 500의 1분기 이익 증가율 한 5% 정도로 현재 보고 있다. 연초에는 한 7, 8% 정도였어요. 근데 중간에 여러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 이 예상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항상 어닝 시즌을 보면 항상 평균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5년 평균으로 보면은 한 77% 정도가 되고 10년 평균으로 보면 한 72%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트렌드를 봐도 한 70% 정도는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얼마만큼의 폭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느냐, 그 평균치가 있을 거잖아요. 대략 한 7, 8%포인트 되는데, 그래서 그걸 대략으로 예상했을 때 올해 1분기는 대략 한 10% 초반의 이익 증가율을 전년 대비 좀 보일 것 같다. 이 정도면 좀 선방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선방하네요.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융주는 일단 뭐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아질 거 예상했지만 더 안 좋아지기만 하면 돼요. 네. 시장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지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머지 아까 보셨던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하는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서 특히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그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기는지가 제가 봤을 땐 시장에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분기는 약간 슬로한데 네.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갖고 혹시 그 시간 지나면서 올라가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전망치 자체는 좀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향후에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장단기 금리차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 거기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이 됐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미국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서비스보다는 상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뭐 항공이나 또 이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좀 강하게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 수요로 상쇄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또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그냥 이렇게 좀 분해해서 뜯어보면은 매력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죠. 이제 시장 전체에 뭔가 이제 안개를 드리워지게 만드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양적 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큰 게 있어서 우리가 안개 속에서 잘 안 보일 뿐이지 그 거치고 나서 가까이 보면은 매력적인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전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내용을 보면은 뭐 피크아웃 얘기도 있지만 네.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제 심리는 아직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일단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워낙 대외적으로 여러 여건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워낙 또 가파르게 네. 하려고 하고 있죠. 그 긴축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한 화면을 보면 어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50bp로 올렸거든요. 네, 거의 뭐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네, 올리긴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일단 올해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네, 그런 나라들이긴 하지만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50bp 올렸고요. 남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올해 다 50bp 이상 올렸고 러시아는 한 번에 10% 포인트 넘게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이 노란색은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50bp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나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50bp 인상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50bp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또 마침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은 총재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제 금통위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물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많은 고민들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헤드라인 지표는 상당히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 봤을 때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 보면 회색 그래프인데 네. 요게 요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중고차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하는 네.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기여를 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인플레이션 그 피크아웃에 대한 시점이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는 상반기 정도로 봤는데 요게 하반기로 좀 이연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한 가지 보셔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데 뭐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최근에 이제 4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이 생산자 물가에 선행하는 중국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내에 구매 물가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쪽 오른쪽에 검정색인데 요게 2월 3월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PPI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면 실제 제가 이 데이터를 올 연초까지 보여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시차가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올 상반기에는 피크아웃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흐름대로라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티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있는데 요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중국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올해 반등이 나왔어요.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뭐 지정적 이슈가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수입 물가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셧다운 지금 3월 중순부터 상해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락다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물가를 자극하는 그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좀 보실 때 이 부분은 좀 꼭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표정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조금 나아져요. 중국 상황이 조금 나아져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안정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중국이 문을 아예 닫아버리면서 이게 다시 미국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금방 꺾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자. 네, 요걸 그렇구나. 체크를 하자. 꼭 체크를 하자. 표정이 암울해지는 저희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다가 물가 네. 어느 쪽에 그러면 우리가 더 포커싱을 둬야 해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면 뭐 당국자들이 발을 동동거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라도 하겠죠. 그 일단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게 답입니다. 포기할까요? 글쎄요. 네, 글쎄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 제로 코로나를 워낙 고수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 쉽게 놓지는 못하겠지만 그쵸. 쉽게 놓지는 못하겠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긴 네네.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종종 나와서 그 중동의 아랍의 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시작이 되게 미세하게 시작을 했어요. 미세하게. 진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뭐 정치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데 뭔가 지장이 생기면 그 가장 간단한 그 사소한 게 먹는 거잖아요. 네.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네.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과 수출의 30%, 20%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 세계 밀과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특히 밀과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큰 나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크게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뭐 20년, 30년 독재를 하던 그런 정치를 하던 정치자들도 흔들리죠. 한 방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네, 너희 정치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은행이라든지 IMF가 최근에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의 발생한 이런 물가나 통화 정책의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당장 내년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요 사태들 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말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IMF에다가 긴급 재정 지원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한 10여 개 국가들이 지금 그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미국의 단기 금리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단기 금리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요인 중에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길게 보면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들어요. 어제 그 지난주에 장 부사장님께서 한번 보여드렸던 네. 장표 있었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높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매월. 테일 리스크가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험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 변동성이 커지는 우리가 뭐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긴 했지만 뭐가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작년에는 작년 3분기 4분기 때는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맥파적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결은 다 같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경기가 매일 좋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순환을 하고 어쨌든 침체 국면이 도래하곤 하는데 우리가 또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렇습니다. 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좋은 그래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페드 풋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 너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네, 너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올해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주 빡세게 한번 연준이 굴린 다음에 지금 내년 연말 이렇게 전망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긴 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좀 빡세게 할 거예요. 빡세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좀 하시고. 근데 저희가 내년 이후부터는 만약에 지금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도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죠. 네. 그 1980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그 미국의 그 초인플레 상황에서도 폴 볼커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5%에서 20%까지 확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주 빡세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를 뚝 떨어뜨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올해 이후에는 만약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얘기하는 그 페드의 완화적인 좀 의지, 뭐 또는 정책의 변경, 즉 우리가 이걸로 흔히 페드 풋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 금리 전망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못 하시니까 제가 중간중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들어다 놨다 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가 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대했는데 이제 걱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